자, 다섯 번째 발표 곧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절약만큼 중요한 것은 절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이 절세의 중요성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세무법인 리치 이장원 대표님께서 직접 당당한 노후 생활 설계에 대해서 들려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아주 빠르게 레바듯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뭐 편하게 다녀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우선은 주택이랑 상속증여 관련된 부분들 해서 가장 대중적인 이 자산관리 관련된 세금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세무사 하면 뭐 떠오르세요? 뭐 기장하는 거 이런 거 떠오르실 건데 저는 기장은 안 하고요. 100억에서 500억대 분들 자산관리 위주로 업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세무사님들 좀 여러 명 두고 있고요. 주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자산관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350억짜리 건물 팔면 뭐 계약서에 특약 한 줄로 뭐 8억이나 10억 정도 세금을 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주로 짜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자산관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선 절세의 본질이라고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요. 제가 이제 세무사 업도 많이 하고 조세법도 이제 석살 나오면서 느낀 건데 이것을 조금만 매칭을 시키시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접근법을 좀 하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강의 서두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기간 분산입니다. 말 그대로 12월 31일의 매출액과 1월 1일의 매출은 다르죠. 왜냐? 연도가 달라서 그래요. 세금이란 건 결국 기간을 정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점에 매출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내가 어차피 똑같이 매년 5억을 버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인생사가 세용지마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때 그걸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매출액 300억의 이제 회사가 매출액 20억으로 떨어지는 걸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올해의 세금을 가장 줄이는 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절세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눈앞에 있는 걸 최대한 줄이는 전략이 당연히 필요하세요. 근데 미래의 세금이 예측돼서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의 세금을 더 내더라도 미래의 세금을 줄여야 되는 전략으로 가야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기간 분산이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인별 분산입니다. 뭐 가장 간단한 거 있으시잖아요. 주택을 구입을 할 때 나 혼자 명의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배우자랑 같이 구입을 한다거나 배우자분들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공동 명의로 이렇게 구입하시면 좋으세요. 근데 인별분산의 가장 핵심은 사실 자산가분들은 뭐냐면요, 법인을 활용합니다. 이제 개인만 활용하는 전략은 이미 끝났어요. 법인을 같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도 법인을 여러 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쓰고 있을까요? 당연히 세금의 분산 효과를 보기 위해서죠. 제가 아는 자산가분은 법인 4개, 개인 사업자 1개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기도 해요. 말 그대로 세금에 대한 거는 일정한 물이 차면은 누진세율로 높은 세율이 과세되기 때문에 그걸 인별로 분산을 시키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게 그래서 가족법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가족법인을 만들고 거기에 자녀가 주주로 들어가면 물을 채운 다음에 세금 적게 내고 자녀에게 배당을 해줘서 아주 자연스러운 부의 이전을 이룩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 내 합산이 돼버리니까 세금이 쭉쭉쭉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걸 분산시키는 전략을 짜는 겁니다. 자, 취득세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관련된 부분 위주로 볼게요. 왜냐하면 주택 관련된 고민들이 제일 많으시고 사실 비주택 관련해서는 취득세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 매매 취득세율이 아직까지도 중과세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강남 3구랑 용산 같은 데서는 정고점 돌파한 데 아주 많죠. 정고점까지 올라간 데도 상당하고요. 가격 회복이 거의 다 됐다라고 요즘 뉴스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올라갈지 사실 제가 그걸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점점 더 이제 주택 수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알짜로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점점 더 흔히 표현을 하죠. 저는 이제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상급지로의 이동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리고 비소정 세상 지역은 마찬가지로 3주택부터 중과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득세가 사실 뭐 영향이 얼마나 미치겠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막상 주택을 구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첫 주택이어가지고 주택 취득세율이 1.1% 내는 분과 그 다음에 내가 3주택이라서 취득세를 12.4% 내는 분의 차이는 아주 다릅니다. 10억 원짜리 구입할 때 1억 2천만 원 내는 것과 1천만 원 내는 것의 차이는 아주 크죠. 그리고 그게 만약 자녀가 구입한다? 취득세도 못 내고 주택 취득하는 건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사실 할 겁니다. 그리고 증여 상속에 대한 취득세도 물론 간단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취득세에 대한 개인적인 의구심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나라는 취득세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취득세가 아예 없으니까. 뭐 물론 이제 다른 재산세나 보유세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자산에 대한 이득이나 뭔가 임대소득이 발생하기도 전에 취득할 때부터 취득세라는 몇 프로의 세율을 낸다라는 게 부담이 사실 크거든요. 거기서 증여 같은 경우도 조정대상 지역 내 주는 사람이 2주택 이상이고 시가 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줄 때는 취득세가 또 3배 이상 아주 높게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 뭐 조정대상 지역 내 증여는 거의 엄두도 못 내고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가격이 많이 회복됐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이 다시 안 묶일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두렵거든요. 조정대상 지역이 서울에 다시 전체 지역이 묶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대책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묶었잖아요. 그날부터 묶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묶이면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취득할 때 이거 취득하는 게 아주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주택 관련된 세금은 항상 대출, 세금, 그다음에 공급 세 개로 조절을 많이 하더라고요. 40년 동안에 그래도 그 부동산 관련된 주택 세금의 역사는 거의 다 제가 암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가격 올라가면 그냥 억제하게끔 찍어 좀 누르고 좀 풀리면 다시 좀 해지하고 이런 식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작년도 아니죠. 2022년 12월 21일에 1억에 이제 취득세를 좀 바꾸겠다라고 사실은 행안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지만 국회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생각에는 통과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취득세율이 1억이 바뀌면 좋겠지만 1억이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주택수의 2주택까지는 좀 매매 취득세 너무 과하니까 좀 줄여주고 나머지 절반으로 좀 줄여주자라는 안을 썼었는데 사실 이게 통과될 것 같지 않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사실 여러분들 하나 더 캐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3주택하고 4주택은 6%와 4%로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이게 뉴 노멀이 되실 거예요. 뉴 노멀이란 표현은 뭐냐면요. 이제는 주택수가 예전에 어떻게 됐어요?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 됐을 때 모든 중과세율이 다 없어졌거든요. 중과가 연기되거나 폐지시켰어요. 박근혜 때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의 지원이 있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다시 엄청난 옥죄기가 들어갔죠. 2017년 8.2 대책부터.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이걸 좀 해보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첫 번째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라도 된다고 쳐도 내가 주택 수가 3개나 4개면 6% 정도를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제 개인적 생각에는 이제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 수에 대한 제재를 이제는 새로운 보편화된 기준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1% 내는 취득세와 6% 내는 취득세 저게 그냥 뉴 노멀로 이어졌을 때 만약에 이제 내가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뭔가 자산을 담아놓는 투자 형태의 주택이라고 공간을 봤었을 때 6%를 처음에 내고 들어가면 내가 수익을 6% 이상 무조건 내야 된다라는 그 전제 조건에 갈 거거든요. 그거는 고민이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업이익률이나 그 당기순이익이 6% 이상 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1원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면 그 6%가 아주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유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인데 사실 요즘 부담이 많이 없어졌죠. 뭐 기본 공제가 6억에서 9억, 그 다음 11억에서 12억까지 올라갔고 공동주택 가격도 23년도에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24년도에는 지역적 차이가 발생해서 일부 지역은 또 올라갔어요. 서울은 살짝 올라갔고 또 뭐 대구 같은 데는 좀 떨어졌고
근데 저게 한 2년만 더 지나면 다시 종합부동산세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이 될 거예요. 부담이 돼서 주택수를 줄여야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었냐면 18년, 19년도에 주구장창 증여를 했죠. 근데 이제는 똑같아요. 조정대상 지역 다시 묶이고 공동주택 가격 올라가고 증여할 때 취득세 12.4% 낸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증여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증여취득세가 그렇게 높게 바뀐 지가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수가 생기실 수도 있다라는 점. 종부세가 아직까지 그리고 3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7월 달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옵니다. 매년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이걸 뭐 폐지를 하자, 없애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억 단위로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비싸죠. 그리고 법인으로는 사실 주택을 취득하고 뭐 유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실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소득세는 개인이면 종합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로 됩니다. 각각의 이제 세율 구간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근데 법인을 통해서는 저는 주택 투자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취득세가 우선 법인은 뭐 주택수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2.4%와 13.4% 아주 높은 취득세율과 그다음 방금 앞서서 봤던 이 종부세 같은 경우도 0.5%부터 가는 게 아니라 법인은 최하단에 2.7%와 5%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의 법인으로 주택을 운영한다? 그 생각은 거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저거 사실 그 전 정권에서 이렇게 좀 몰아놨다가 한 번에 좀 강하게 때려서 법인으로 주택 혹시 하셨던 분들은 아주 큰 된통 고생을 하신 적이 있으시긴 할 거예요. 저런 게 이제 좀 이제 정책을 알면 사실 좀 좋은데 노무현 정권 때는 사실 개인하고 법인하고 중과세율을 똑같이 동시에 도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주택을 투자하는 게 아주 어려웠죠.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개인에게만 중과세율을 도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 다 어디로 갔죠? 혹시나 여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대부분 법인이 살 길이다. 법인으로 가자. 오 법인으로 다 갔어요. 그리고 법인에게 아주 강한 철퇴를 이제 매겼죠. 근데 저는 그때 상담을 할 때 칼럼도 썼었어요. 그때 어디 이제 유명한 신문사에서 칼럼도 썼는데 아니, 개인만 1억에 옥죄면 되겠냐. 그리고 예전에는 개인하고 법인하고 같이 옥죄했는데 법인에 대해서도 뭔가 제재가 있지 않겠냐 했는데 바로 철퇴를 내려서 아주 강한 취득세와 보유세를 이제 내게끔 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 역사도 알고 계시면 좀 정책이 더 잘 보이실 수도 있고 본인의 이제 자산 관리에도 크게 영향을 좀 미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 수에 따라서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좀 달라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할 때는 주택 하나여도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2주택까지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요. 근데 3주택부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증금을 10억을 받은 전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아니 당신 그거 은행에만 집어넣어놔도 이자가 몇 프로 나오니까 그 정도는 소득으로 봐서 세금 내. 간주 임대료라는 그런 세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짧아서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양도소득세는 사실 금액 자체가 큽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비과세 혜택이란 게 존재하죠. 그리고 매우 복잡하고 자주 바뀌고 그 다음에 세후 수익률이 진짜 수익률이기 때문에 제가 권하는 거는 사실 자산가분들은 팔기 전에 무조건 사실 오세요. 가장 최근 거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압구정 현대 80억 원에 최근에 이제 양도가 한 건 됐죠. 그게 이제 비과세 받았을 때 4억이고 비과세 못 받았을 때 21억인가 됐어요. 그 물건이 저한테도 검토가 들어왔었고 17억 차입니다. 비과세를 못 받았어야 받았을 때 차이가. 근데 그분은 이제 계약서 쓰고 와가지고 몇 가지 이슈가 좀 보이기는 했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과세를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 같은 경우는 사실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12억 초과됐을 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제 과세가 되는 거고 과세에서도 일반 과세, 중과세, 그 다음에 좀 세금을 줄여주는 감면 적용이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 중개사 사무실 가면 그 유리창 아래 깔려 있잖아요. 자, 이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 집문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분실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개사 비용이나 뭐 법무사 비용이나 각종 인테리어 비용들 거의 다 모아놨는데 이사하면서 잃어버리시고 그러시잖아요.
무조건 오늘 가시면은 그 문서들을 전부 다 스캔이나 하다못해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는 원본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본만 세무사님에게 줘도 그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예전에 취득한 게 10년 전인데 그때 받았던 공인중개사의 현금 영수증 분실하시면 그거 어떻게 재발급 받으실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세금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에서 접근이 필요한 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때 2천만 원 썼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2천만 원의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그나마 가능한데, 그 중개사님은 이미 폐업하고 없을 거라고요. 존재도 찾기가 어려울 테니까,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 좀 준비 좀 잘해놔라라는 차원에서 인정되는 부분을 좀 챙기시고, 불인정되는 부분은 대부분 간단한 이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목적의 비용이 아니라 가장 간단한 유지 보수예요. 도배나 장판하고 보일러 수리하고 이 정도인데, 이런 것들은 내가 앞서서 봤었던, 이제 내가 주택을 임대 주고 있으면서 월세 받고 있다, 그때 이제 필요 경비로 인정되니까 그쪽에다가 써먹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부동산을 주식같이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2년을 무조건 갖고 계셔야 돼요. 뭐 2년 이내에 갖고 계셔서도 팔 수도 있겠지만 세금이 너무 높습니다. 단일 세율로 분양권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이면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7,700만 원, 그러니까 1억의 양도 차익이 났다 그러면 7,700만 원, 77%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기간을 좀 염두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산의 컨트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거 개정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1년 이상 지나면은 기본 세율로 좀 해주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통과가 안 된 상태라서 아직까지도 주택에 대해서 취득을 하신 거는, 아니면 분양권 입주 것도 마찬가지인데 2년은 기본적으로 좀 들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2년을 들고 있어야지만 비과세가 가능하잖아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 기준이죠.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자녀 포함해가지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지만 12억 원까지 세금이 이제 0원 나온다는 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이제 이게 좀 누락하는 경우가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취득할 때 강동구에서 그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 강동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강동구 거 주택을 팔아요. 왜냐? 조정 대상 지역 아니니까 2년 거주 안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해서 팔면 이제 큰일 나세요. 왜냐? 취득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집에 가시면 집문서 앞에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으세요. 왜? 지금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주택을 지금 파실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에 파실 거냐고요? 2030년, 2035년에 팔 거라고요. 그때 이 세법을 알고 있는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그 세무사가 2030년에 세무사가 돼서 당신의 업무를 2032년에 받았다고 해볼게요. 비과세 당연히 받는 줄 알고 비과세 신고서 만들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법을 모르면 당연히 큰일 나실 수 있겠죠. 내 자산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기록을 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많이 물어보세요. D랑 연결된 부분인데, 결국은 내 주택이 너무 많아서 자녀에게 좀 주고 싶다는데 20대인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데 힘든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거든요. 20대 자녀가 분리세대, 말 그대로 따로 떨어져 살아요. 20대인 자녀가. 근데 그 20대 자녀가 혼인했거나 30세 이상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은 3번 요건이 일정 소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떨어져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봐버려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은 자녀에게 대부분 뭐를 많이 해주시려고 하냐면 재개발, 재건축보단 재개발이죠. 재개발 입주권 하나 줘서 입주권이 될 수 있는 이 빌라 같은 거 하나 준 다음에 너 그거 가지고 이제 추후에 잘 되면 하나의 자산 형성을 해라라고 하는데, 그게 나랑 같은 세대 구성원이 돼가지고 비과세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을 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점. 사실 실무에서는 저 기준 중위소득 40%니까 자녀가 혼자 살면 한 90만 원 벌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실무에서는 사실은 더 벌어야 됩니다. 최근에 예규가 나왔는데 한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저 기준 넘어가잖아요. 그건 법이고요. 사실상 실무는 좀 다른 게, 그 예규는 그 자녀가 월세가 80만 원이었어요. 그럼 20만 원 갖고 이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경상 비용이란 걸 너가 벌었어야 됐다 더. 그리고 좀 더 알아봤더니 결국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다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건 깨져가지고 비과세 깨져서 몇 억을 이제 세금을 더 내신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법의 요건으로만 접근하시지 마시고 사실관계 판단이란 예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간단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 하나 더 늘려가지고 2주택을 계속 스위치하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A주택 취득하고 나서 1년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해야 돼요.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계속 샀다 팔았다를 막기 위함이죠. 말 그대로 투기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A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A주택 자체 내로 비과세 요건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B주택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면 A주택이 이제 비과세가 가능한 가장 간단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서 하나 더 응용하는 거예요. A주택을 1월에 팔았잖아요. 자, 2월에 B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될까요? 네, 비과세가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는데, 자, A주택은 이미 없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건 B주택 하나예요. 그럼 B주택 가지고만 비과세 요건을 또 따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세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다양한 요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무에서 더 말씀드리면 A주택과 B주택과 둘이 동시에 파시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텀을 60일 이상은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A주택 매수자가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잔금일이 억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의 상황이 펼쳐지면 정말 곤란해지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B주택을 먼저 팔아버리면 나는 아주 많은 세금을 내야 되죠. A주택은 비과세가 되겠지만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목도하기 때문에 너무 따닥따닥 붙여서 팔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건 다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주택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내여도 25년 5월 9일까지는 비과세가 아니라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연장이 됐었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부터 매년 23년, 24년, 25년 연장이 됐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도 연장이 될 것인가? 저는 이게 사실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하기는 하는데 26년까지 연장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 이거 결국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팔 때 중과세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게 이명박 정권에 딱 3년 연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과세 폐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케이스로 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장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팔 때 세금 차이가 아예 달라질 것이다. 그런 개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은 매년 12월이나 1월에 연장을 한 해 만에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대부분 경제정책 방향 얘기할 때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속세랑 증여세 부분을 볼 건데 아까 앞선 타임에서도 그 강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도움이 됐었는데,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먼저 말씀드리면 상속은 돌아가셨을 때 내는 세금이죠. 돌아가셨을 때 무상으로 받는 세금이고 요즘 이슈가 많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제가 10억이 있으면 10억을 상속인들한테 얼마씩 주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이 제가 갖고 있는 10억 총액에 대해서 그냥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속세 제도예요. 그다음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내가 10억이 있었고 자녀가 10명이라고 해서 1억 원씩 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받은 각각의 자녀가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증여세예요. 그냥 기준점이 좀 다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이제 상속세랑 증여세 그 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증여를 하고 나서 그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또 재차 증여를 하면 합쳐져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세율이 이게 계단식이거든요. 근데 10, 20, 30, 40, 50 쭉쭉쭉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 세율의 부담이 커서 이게 합산되면은 초기화 시키는데 10년이나 걸리니까 그게 부담이 큰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제가 죽어버리면 상속인한테 10년 이내에 줬던 증여를 내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끌고 와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초기화가 결국 안 되고 돌아가셨을 때 세금을 더 내는 꼴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큰 영향입니다. 상속인 이외의자는 아까 강사분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인 게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 요 정도가 상속인 이외의자죠.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이분들은 5년 거를 이제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율표 가지고 이제 제가 많은 칼럼도 쓰고 강의도 하고 했는데 24년간 이게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죠. 24년 전에 음마아파트가 5억 원이었어요. 그 음마아파트 5억 원일 때 그때도 일괄공제로 돌아가시면 상속공제가 5억 원이었기 때문에 세금 얼마죠? 0원이에요, 0원. 근데 지금 그 음마아파트 얼마예요? 30억이잖아요. 25억이라고 쳐볼게요. 25억이면 세금 얼마 내야 돼요? 8억 4천 내야 돼요. 예. 지금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대한민국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이 크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표 보시면서 아무리 바빠도 계산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이제 혹시나 뭐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합쳐 보십시오. 다 합쳐 보시고 거기서 그 채무를 다 빼보시죠. 근저당권이랑 임대차 보증금 다 빼보세요. 얼마의 금액이 나오실 거예요. 거기서 배우자가 없으면 5억,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한번 빼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과세 표준입니다. 자, 그게 예를 들어서 7억이 나왔다. 그럼 7억 곱하기 30%면 2억 1천이죠. 2억 1천에서 6천만 원 빼면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 그게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세금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표현들을 쓰는데요.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써요.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그 상속세 때문에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 2차적 슬픔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슬프죠. 기본적으로 내가 접하는 세금의 액수랑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뭐 TVN 어쩌다 어른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었었는데 TVN 어쩌다 어른의 이번 시즌의 주제가 일상의 지식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왜 상속세랑 증여세가 일상의 지식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쭤봤었는데 PD님하고 작가님은 요청이 정말 많다. 일상의 지식이 돼버린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공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7년 전부터 상속세 관련된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했는데 그때 강의가 들어오면 대부분 뭐 최고의 가정, 기업가들 2세들의 뭐 만찬, 조찬이었거든요. 요즘 주민센터, 문화센터에서 연락 와요. 예. 그냥 동네에서도 다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22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한 인원이 19,450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75% 정도인 14,000에서 15,000명이 서울 경기권이에요. 다 누구냐면요.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상속세가 나와요. 여기 다 서울 경기분이 많으실 건데 보니까 계산해 보시면 대충 억대 나오실 겁니다. 억대에서 몇 억대 나오시면. 근데 그 주택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당연히 상속세 발생하는데 지금 좀 데이터를 부동산원으로 보수적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16년 12월은 5억 6천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 12월은 10억 5천인데 최근 이 강의하기 전에 오면서 KB 시세 봤는데 12억 살짝 넘더라고요. 어쨌든 저 10억 5천으로 봤었을 때 일괄공제 5억 원 적용하면 16년도에는 한 580만 원 돼요. 아 그럴 수 있지 그 정도는 이런 생각이지만 23년에 이제 좀 더 건강하게 돌아가셨고 아파트는 더 낡았지만 상속세는 이제 좀 껑충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배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액수랑 다르게 올라가서 이게 좀 놀라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증여를 해라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근데 무작정 저 증여하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이따가 좀 말씀을 하나씩 드릴게요. 우선 미래에 상속세가 이제 절세가 됩니다. 미리미리 줘서 분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10년이란 기간 때문에. 그다음에 자산 가치가 계속 증가해요. 결국은. 그래서 증여세는 지금이 오히려 더 쌀 수가 있다. 그다음에 자녀 세대가 지금 20, 30대 여기 젊으신 분들도 좀 있는데 40대 초반까지도 저는 포함된다고 보는데 마중물이 없으면 한국 사회에서 스타트를 못 합니다. 결혼 평균 자금이 3억 3천인데 초봉이 3,300이요. 그럼 결혼하고 돈 1원도 안 쓰고 10년 모아야지 결혼을 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상황이죠. 쉽지가 않아서. 근데 요즘 60대 이상 분들이 한국의 자산을 거의 40%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있으신데 어르신들도 손주분들이 이미 20살이 넘어가신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그분들 손주분들하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상담도 받기 때문에 제가 95세 분 상담도 받고 그래요. 근데 건강하시니까 손주분 줘라. 왜냐 5년 지나면 상속세 때 안 합쳐지니까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왜냐면 지금 돌아가시면 상속세율이 50%인데 손주한테는 10%나 20%만 주고 5년 건강하게 사시면 이 자금 전부 다 좀 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세법이 바뀔 것인가 아주 민감한 주제죠. 지금 7월 말에 이제 세제 개편안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이게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이번 지금 타이밍에선 조금 바뀔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랑 야가 둘 다 상속세 개편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아주 조금 바뀔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속세가 바뀐다고 상속세금이 줄어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제액 수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과세를 응용한 이제 절세 플랜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부담부 증여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죠. 부담부 증여랑 저가 양수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말 그대로 내가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순수하게 증여를 해줬을 때는 얼마 나오냐면 증여세만 2억 2,5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증여세 누가 내죠? 저희 대부분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 주잖아요. 그럼 따님 준다고 해보면 따님이 이 돈을 내야 돼요. 자, 여기 따님 뻘 되시는 분들 꽤 있는데 계좌에 저 돈 있으세요? 네, 없어요. 저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돈을 못 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취득세 누가 내죠? 받는 수중자인 자녀가 내야 되잖아요. 너무 높아요. 막 4%씩 내야 되거든요. 10억짜리 4%면 얼마예요? 취득세만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억 6천, 7천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야, 빚까지 얹어서 너가 좀 가져가 이렇게 가는 거죠.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근저당권 한 6억 원 있는 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6억 원의 채무를 넘겨받는 거는 세법상 유상 이전이라고 봐서 그거는 이제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6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는 거고 차익인 4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요. 그러니까 증여세가 우선 자녀에게는 세 부담이 좀 확 줄어들죠. 그 취득세도 6억 부분하고 4억 부분을 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취득세가 줄어든 효과가 꽤 커요. 꽤 크면 얼마 정도냐? 딱 이 10억 원짜리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9,500만 원 차이 정도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취득세 컨설팅만 해가지고 9천만 원 줄인 적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다라는 점. 그리고 취득세를 자녀가 내야 돼서 그래요. 결국 납부한 사람이 누구냐? 자녀가 내야 되는데 자녀가 돈이 있어야 저걸 내죠. 그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양도세는 얼마 내냐? 양도세를 봤었을 때 6억에 대해서 3주택 중과세 상황이라고 한다면 2억 9천만 원이나 내야 돼요. 이 돈 낼 거면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중과세란 얘기를 제가 앞에서 말을 해드린 게 좀 이해가 가실 건데 조정 대상 지역 내 중과세가 25년 5월 9일 이후부터 연장이 안 됐을 때 이 돈 내고 할 거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일반적인 일반 세율을 내면 한 1억 원 정도니까 1억 원에 아까 말했던 증여세 6천만 원 합치면 1억 6천이잖아요. 근데 그 전체 10억 원을 증여받았을 땐 2억 2,500만 원이니까 어찌됐든 내부적으로는 절세가 더 되는 상황이죠. 6천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 이 문의가 많은 이유는 아버지가 아까 앞서 봤었던 주택이 두 개인 상황이에요. 두 개인 상황에서 얘를 3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자녀에게 파는 상황의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가 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녀는 6천만 원 내고 주택을 가져가는 플래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왜 아버지가 그 주택을 자녀에게 파냐? 딴 데 팔면 되지. 근데 대부분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건데 주택 시장은 이미 양극화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이에요. 역 근처에서 3분에서 5분 거리는 부동산 문의가 세도라는데 8분 넘어가면 주택 거래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좀 양극화가 이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엄청나게 잘 펼쳐지고 있어서 내가 비과세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에 그 3년이나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자녀를 독립시켜 놓고 자녀한테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이나 시간이 지나면 비과세라는 혜택이 날아가 버리니까. 근데 비과세 혜택이 뭐 얼마나 되겠어? 보세요. 1억이잖아요. 1억 벌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 건 아시잖아요. 자녀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는 그런 세태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세금을 줄이는 플래닝을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정말 빨리 왔는데도 없네요. 빨리 좀 넘길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황이면 별로 부담이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중과가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 독립시켜 놓고 무주택 상황에서 취득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녀의 납부 여력, 아무리 세금이 줄어들어도 증여세랑 그다음에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자력은 좀 마련하게 해서 취득세가 좀 비싸면 손주한테 할아버지가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준 거랑 할아버지가 준 거는 합쳐서 계산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5년간 쪼개서 내는 게 있기 때문에 쪼개서 너가 좀 내라라고 하기도 하죠. 사실 아주 좋은 경제 교육이기는 해요. 증여세를 쪼개서 내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너가 적금 부어가지고 아파트나 주택 살 건데 그 돈을 내가 주택을 줄 테니 세금을 쪼개서 모아서 내는 경제 교육을 시키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어저께 모험 컨설팅을 했냐면요, 자녀한테 송도 아파트 15억짜리 증여를 했는데 그걸 다시 갖고 오는 거래요. 자녀가 망난이라 그 돈을 다 까먹은 거예요. 보증금을 6억에서 12억까지 올린 다음에 돈 다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증여세나 이런 컨설팅 할 때마다 자녀분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녀분이 첫 번째로 그걸 고마워해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주시는 입장일 수도 있고 받으시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저도 돈을 벌어보는 입장에서 그 하나의 자산을 이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지를 자녀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해줘요. 이게 아버지가 주면서도 아버지가 말해도 알았어 이래 버리니까 이게 주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이 어떻게 이 자산 관리에 대해서 운용을 하고 부동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이해해야지만 이걸 지킬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차 보증금이 아니라 근저당권이면 은행에 이것부터 먼저 선행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신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DSR이나 LTV 이거 승계 가능한지 여부 꼭 따져보셔야 되고, 그다음 적정 채무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전체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의 항목들이 한 1, 2억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된다. 그리고 요거 많이 말씀드리고 요즘 조사 많이 하는데, 아까 보세요. 6억 원 채무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제 케이스예요. 제가 분명 그 채무를 몰래 갚아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들한테 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돈을 어떻게든 유동성을 마련해 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3억에 150만 원으로 반전세로 바꿨어요. 1년 만에. 근데 자녀가 그럼 1년 만에 3억을 자기가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 3억 원을 아버지가 몰래 갚아준 거예요. 저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근데 세무서에서는 매년 이 채무의 사후 관리를 해요. 이 6억 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가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하잖아요. 데이터 다 받아가지고 가격 변동된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3억 변동됐는데 자녀가 소득금액 증명원 국세청에서 클릭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번 게 5천만 원도 안 되는데 무슨 3억을 어떻게 네가 갚았어?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봐봐. 소명에. 결국 자녀의 그 소득으로 갚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거죠. 그럼 증여세 때려 맞아야지, 잘못했으면. 그렇게 때려 맞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하냐?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매년 보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거 주의하세요. 막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가형 수도는 싸게 파는 거예요. 말 그대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싸게 파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계산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6억 원에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3억 원하고 5% 이상 차이가 나면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받은 건 6억 원이지만 10억 원으로 양도세를 계산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비과세면 12억 원까지 어차피 세금이 0원이니까 세금 낼 게 없어요. 6억이든 10억이든 세금이 0원이고, 그 다음에 자녀는 싸게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10억에서 6억 뺀 4억 원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을 빼줘요. 3억 뺀다고 쳐보면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이에요. 근데 1억 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10년간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빼고 거기에 10%니까 500만 원만 증여세 내면 10억 원짜리를 6억 원에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형 수도는 자녀가 자금 여력이 많이 안 될 때 갖고 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자녀가 6억 원이 없는데요. 전세 5억 원에 플러스 1억 원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 6억 원이 맞춰지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이 증여세 내는 게 무조건 날아가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중에 보시게 되면은 시가 30%나 3억 원 넘어가면 아주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적정 금액을 넘기라고 하거든요. 미래에 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증여재산가액이 저의 미래 자녀가 팔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극단적으로 만들었지만 양도차익이 11억 원이면 미래 팔 때 세금이 49.5%니까 4,950만 원이 줄어들어요. 이거에 대한 증여세 500만 원 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활용하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뭐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은 막 30% 넘어가면 막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가 양도세만 블럭 딱 쳐놨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하면 저게 다 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저가형 수도 6억 원에 거래했을 때 500만 원의 자녀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부분인데,
이걸 말하면 시간이 너무 넘어가니까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뭐 제 유튜브나 이런 걸 좀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돌아가셨을 때 절차가 생각보다 많다. 정말 너무 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2차적 슬픔을 느끼고 싶지 않으시면 생각보다 행정 업무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절차가 많이 있고요. 상속세만 낸다고 생각하시는데 부동산 취득해야 되니까 취득세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뭐 11월까지 일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11월까지에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것들 신고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상속세랑 증여세는 세무조사가 상속세는 100%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서 집어넣고 9개월 이내 상속세 세무조사를 무조건 합니다. 대부분 10주에서 3달 정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무조사 하겠습니다라고 날라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를 확인을 합니다. 기준이 얼마냐면 100만 원 이상의 인출 금액이나 자녀의 거래 내역이 있으면 전부 다 쭉 뽑은 다음에 소명하세요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다 추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년 11개월 28일 전에 증여한 게 걸린 적이 있었어요. 3억 원 정도. 그것에 대한 가산세가 한 6개 나오거든요. 그거 다 합치니까 3억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결국은 증여하시고 나서 보약 지어주세요. 열심히 부모님이 건강하게 10년 사셔야 되니까. 가장 간단한 그런 원칙들. 그리고 이거 좀 더 말씀드리면요. 그러면은 뭐 간단히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ATM기에서 뽑아서 돈 주면 안 걸리지. 이제 그런 이제 자극적인 썸네일이 정말 많은데 요게 그거예요. 100만 원 뽑은 다음에 자기 계좌로 입금시킨 거를 10년치 걸 잡아낸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통장이 바로 꽂힌 게 아니라 ATM기에서 인출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내역이 바로 매칭되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분이 70억 정도?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소명은 뭐 물론 잘 하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웬만한 것들에 대한 세무 기법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빨리 했습니다. 질문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밀도 높은 정말 알찬 정보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사전에 질문 주신 내용 바로 공개하고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차별님, 네, 아파트 상속에서 유의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대한민국 상속은 아파트 한 채랑 현금 2천, 3천만 원 정도 있는 건이에요. 가장 일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아파트가 2채 있거나 3채 있는 경우가 좀 더 노멀할 때도 있고요. 대부분 집 한 채나 2채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배우자가 살아있고 배우자가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주택 절대 못 팔아요. 자녀분들이 판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 그분이 그걸 팔고 자녀가 모시겠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부모님이 사시는 것이 뭐 가정을 해볼게요. 여의도라고 해볼게요. 근데 자녀들은 분당에 살아요. 그럼 분당에서 부모님, 어머님 제가 모시고 살게요. 안 돼요. 왜냐? 그분은 알고 있는 지인들이 다 여의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사하게 되면은 정신적 충격이 커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 집을 못 팔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주택에 대한 지분을 자녀에게 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거주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될 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어디 거주하고 있는지를 첫 번째로 따져보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세금보다 먼저 가족을 먼저 보세요, 제발. 그 재산 덩어리랑 세금만 보다가 싸우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30억 넘으면 경찰을 부르실 거예요, 싸우고. 30억이 싸우고요, 50억이 경찰 부르고 100억대는 조용하지. 그냥 법원 가서 만나니까 아주 조용합니다. 예. 그리고 아파트 상속에서 좀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취득할 때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가 좀 적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화면에서 한 1% 정도 내요. 0.96%. 근데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받으면 2.96이나 3.16% 내요. 3배 정도 더 내요. 그 취득세 부담이 커요. 근데 자녀들이 난 3명이라고 할게요. 배우자랑 자녀 2명. 그럼 3분의 1씩 받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유주택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취득세가 3%대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무주택자가 이 3명 중에 1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34를 받고요. 2명이 33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무주택자가 지분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전체를 무주택자라고 봐서 1%의 취득세로 나와요. 가장 간단하지만 그 하나의 퍼센트지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몇 천만 원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취득하고 보유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는 건 5년간은 똑같이 빼줍니다.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근데 5년 이후에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제가 죄송해요. 너무 빨리 말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종부세 같은 경우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그다음에 그 지분에 대한 공동주택 가격이 6억 이하이면 종부세에서 주택수로 카운팅하지 않아요. 근데 취득세랑 종부세보다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추후에 팔 때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내가 주택수에 카운팅 되는지를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주택이 여러 개 있으시면 그거 상속받을 때 그 중에서 딱 한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봐줘요. 나머지는 상속받아도 상속주택의 주택수가 카운팅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 양도소득세가 깨져버릴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금과 관련 없지만 내가 무주택자다, 그리고 청약에 대한 점수를 엄청 많이 쌓아놨는데 쌓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지분을 1%라도 받으면 부적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적격자가 돼버려서 당첨되면 뭐 3개월 이내 그 분양 지분에 상속받은 지분에 대해서 빨리 누군가에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법마다 그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속주택이 다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별국님입니다. 부부간의 자금 이체 시 상속 발생 후 증여인지요? 이거는 정말 약간 조사관님의 재량은 있지만 대부분 대한민국에서는 공동생활 영위로 봐줍니다. 공동생활 영위로 봐주고 있고 그 가액 자체가 높지 않으면 진짜 웬만하면은 이게 뭔 증여냐 이렇게 넘어가는 형편이기는 한데, 얘기가 다른 상황은 뭐냐면요, 배우자가 이 돈을 받아서 차곡차곡 모은 다음에 주식을 샀거나 아파트를 샀거나 오피스텔을 샀거나 자동차를 샀다, 이러면 증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활비나 공동생활 영위의 목적을 벗어난 너무 큰 지출 액수가 발생을 하면은 이거는 증여다. 그래서 증여재산으로 합치고 상속재산으로 합쳐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의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성격을 벗어나 버리면 언제든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절세의 중요성과 또 노하우에 대해서 아낌없이 공유해 주신 세무법인 리치 이장환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전해주시기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부동산 절세 방법이었던 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